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오늘 되게 무겁네요. 왜 그렇죠? 이렇게 장 빠진 날은 별 이렇게 뉴스 전하기가 네. 좀 저도 이렇게 기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또 뉴스 또 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뉴스들도 조금 우울한 뉴스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뉴스 원래 장이 안 좋으면은 뉴스가 다 안 좋게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그냥 좀 뭐 웃자고까지는 아니고 네.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설명하는 어제 짤을 하나 봤는데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코스피 역대 1일 하락률 순입니다. 코스피 지수? 예.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역대 하락 지수인데 뭐 3월 4일에 중동발 미국 전쟁, 이란 전쟁 우려로 12% 빠졌고 9일 테러 12%,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어제 그냥 빠졌다. 그냥 진짜 이게 정말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어제 SNS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 다른 이유라도 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어제는 그러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더 네. 뭐라 그럴까 좀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악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그 어제 미국도 빠졌습니다. 네. 미국도 빠져가지고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코스피로 또 전이가 되는 건 아닐까. 근데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네. 미국장에서. 그래서 네. 한국도 좀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빠져서 거기 빠진 건지. 순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빠져서 거기 빠지는 게 맞는데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도 한국 레버리지 ETF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뭐 리뷰 나왔을 때 한번 뉴스를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정도 내용 나오면은 좀 이번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거기서 뭐 유튜브들 좀 보니까 희망으로 돌리고 있던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정도 문제 지적이 됐는데 그거를 뭐 몇 주 만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그 외환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게 우리나라 원화의 역외 결제 실물 인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차액 인도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물 인도가 안 되는데 차액 인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프라 도입이 좀 저조하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좌를 이제 한 번에 안 들어오고 묶어서 들어옵니다. 네.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거기서 더하기 빼기해서 거래해야 되는 것만 딱 결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건 바이 건으로 결제를 하도록 돼 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좀 거래 투명성에 대한 얘기와 이거를 또 이제 전산적으로 좀 안 되는 게 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네.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으냐 낮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시장이라서 들어오고 나쁜 시장이라서 안 들어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이제 거대한 자금들이 한 번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얘네들이 이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퀄리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에 다른 데랑 맞춰져 있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 좀 대표적인 얘기가 공매도 규제 부담, 운용상의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공매도 규제 부담. 네. 그러면은 공매도가 있는 게 문제냐 없는 게 문제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있는 게 선진이냐 없는 게 선진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는 공매도 규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다르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맞춰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수준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공매도를 할 때하고 여기서 공매도를 할 때하고 이걸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제. 네이키드 쇼셀링 네. 뭐라 그러죠? 무차익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어.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그 우리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공매도를 할 때하고 우리나라 공매도 할 때하고 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 도입 관련한 얘기를 해드렸고 사전 자금 조달, 그러니까 결제하기 전에 미리 돈 넣어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결제하기 전에 돈을 미리 넣어놓으면은 불이행,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좀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넣어놔라. 그러면은 결제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조기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라 그러면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가 더 우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된다. 이 문제를 지금 MSCI에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이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부분들이 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취재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우리나라가 2008년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은 대부분은 편입이 돼요. 근데 MSCI 쪽을 직접 컨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관찰 대상국 이름 올리고서 편입 안 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관찰 대상국 이거 편입 등재하기가 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제 악재로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수 떨어진 거에는 일단 국민연금 주식 리밸런싱 문제가 또 좀 신경이 좀 쓰이고 있는 거고, 그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11조를 팔았고 개인이 11조를 샀습니다. 네. 거의 개인이 다 이거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장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패턴은 매도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발동할 정도로 떨어지는 국면에서 산 개인들이 대부분 먹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번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도 먹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었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전쟁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이슈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뉴스전 할 때마다 일희일비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은 받아내도 어차피 전쟁 상황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면은 특별한 아까 우스갯소리로 왜 떨어졌냐고 그냥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금리 인상이나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일 종목 ETF 관련한 얘기가 이전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발로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표현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때 들어 누워서라도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거를 약간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투자자 대부분이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데 증시 변동성이 오면 가계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게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ETF,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네. 아니면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이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만약에 그냥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 도입이 됐습니까? 이거 레버리지 ETF를 그때 도입을 했던 단일 종목 도입했던 이유가 이거 도입 안 해도 외국 가서 한다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막아놓는다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이 그렇죠. 글로벌한 네.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외국 나가가지고 이제 뭐 환율만 투기다, 튀어. 네. 환율만 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투기판이다 그러면은 네 투기판이라 합시다. 근데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하면 안 되고 외국에서는 하면 됩니까? 이게 오프라인 카지노가 아니잖아요. 오프라인 카지노는 이제 여기 국내를 막아놓으면 해외에서
해외 나가서 해라.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 카지노만 하겠다. 이거는 뭐 알겠는데 네. 어차피 해외 나가서 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 모르고 도입한 것도 아니고 네. 이걸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라는 비판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은 살 때는 더 사고 팔 때는 더 팔거든요. 네. 레버리지 ETF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주긴 줍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라면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뭐 할 수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안전장치를요? 예, 그 부분은 약간은 퀘스천인데 네. 여기서 나오는 뭐 얘기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뭐 투자하기 귀찮게 하는 거. 예를 들어 기본 예탁금이 지금 1,000만 원인데 이걸 뭐 예천을 예를 들어 5천만 원 1억으로 올린다. 네. 그러면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하기 좀 어려워지겠죠. 아니면은 이것도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투협에서 교육을 1시간씩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한 10시간으로 정프로님 표정 너무 안 좋으신데요? 아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부 당국자가 무책임하게 하나? 아니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네. 이거를 금감원장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니 그러면 해외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들을 내뒀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다 도입을 하고서 그럼 증권사 수수료 받지 말라 그랬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이 기사에 나오는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증권사 보고 수수료 많이 받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기사의 내용도 있어요. 아,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 증권사 수수료 많이 받게 해서 좀 덜하게 하게. 덜하게. 누가 덜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덜하게? 그건 증권사 배불려 주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금감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여론이 안 좋으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워딩을 했는지는 뭐 금감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매우 하여튼 부적절하고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 정말 뭐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 그럼 상품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든가 차라리. 아니 못하게 하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 거라는 그래서 건... 한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하여튼 환율 그래서 얘기도 좀 해보려 그랬는데 네. 좀 시간 관계상 환율 얘기는 이거는 환율은 뭐 제가 전망을 한 건 아니고 그 당시마다 이제 분석을 해서 드렸던 건 있는데 이제는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뭐 맨날 이게 뭐 약세가 이런 이벤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계속 약세입니다. 네. 그 지금도 굳이 핑계를 대자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우리만 약한 건 아니다. 엔화입니다. 일본? 네. 엔화도 작년 대비해서 10% 올랐고 원달러도 달러원도 12% 정도 올랐다. 근데 지금 뭐 ADR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뭐 ADR이 도입되면 그래도 조금 외국인 투자자가 ADR을 사면은 원화로 바뀌어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있긴 한데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어제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거거든요. 네. 미실현 네. 이익과세 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도 또 많아요.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하고 네. 저도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토론의 내용이 뭐였는지 좀 살펴봤는데 네. 기사 내용하고 토론의 내용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기사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제목부터가 부동산, 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게 첫 줄입니다, 기사에. 이 자리에서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 제도를 전환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요 워딩만 보면은 네. 뭔 소리야 이게? 실현 시점에만 발생을 하는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라는 얘기니까 실현을 안 해도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이게 비춰지는 얘기죠. 뭐 주가 올라가면 그냥 과세하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비춰지잖아요. 네네. 이게 어제의 뉴스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회자가 됐던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토론의 내용을 이 토론의 내용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를 떠나서 토론의 내용이 뭐였는지만 네. 그냥 좀 제가 원문 가서 봐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저깁니다. 소득이라는 거에 우리는 지금 소득마다 꼬리표를 붙여갖고 세금을 달리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의 소득이 다르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다르고 자본 소득이 다르고 이것도 자본도 이게 펀드 소득이 다르고 채권 소득이 다르고 이자 예금 이자 소득이 다르고 주식 투자 소득이 다르죠. 네. 이게 다 소득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래야 되냐? 왜 월급쟁이들은 그렇게 뭐 진짜 소득세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들내고 이게 소득마다 다 가치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득은 어떤 소득이니까 과세를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소득은 어떤 소득이니까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건데 그게 법인세는 안 그렇습니다. 법인세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온 거 그냥 다 통합해 가지고 나중에 이익 얼마나 남았는지 해서 그냥 법인세를 매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개인 소득도 어떻게 벌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다 묶어 가지고 소득이 들어온 것들을 묶어서 과세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소득이 들어온 걸 다 묶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순자산의 형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 들어온 거 모였으니까 나한테 그럼 남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그게 나의 순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게 뭐 소득의 원천을 떠지는 열거주의 방식, 이 소득으로 열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나한테 들어온 돈 나간 돈만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과세를 하자.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토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간 것이 결정이 되어야 세금을 걷는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라면 어제 나온 얘기는 미실현에 대해서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자산 방식으로 세제를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도입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세제를 너무나 많이 바꿔야 되는 문제라 우리나라 세제의 근간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인 토론회예요. 그리고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서 매각을 안 해서 현금이 없는 상태에다 과세를 하면은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자산 평가의 불확실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문성훈 박기백 교수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제를 개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라 그랬을 때,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자산 가격 올랐는데 매각 안 하면 현금이 없는데 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면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랑 거랑 이거를 자산 평가를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제기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매각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특정 구간을 끊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맞을지 그리고 이건 순자산 관련하는 거니까 어떤 때는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환급을 해주는 게 맞을지 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 그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주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포괄주의로 하게 되면 이란 걸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행 있는 제도는 네네. 원천주의인데 네. 이거를 포괄주의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네. 포괄주의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네네. 있다라는 얘기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세요. 뭔가 진보좌파 쪽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근본적인 공포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일단 제목부터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부동산 주식의 미리년 이익에다가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된다. 네. 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느껴있는 근본적인 공포. 분명히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그런다. 라는 부분들을 좀 자극을 어제 시장에서 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토론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번에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여튼 실현 가능성 없다.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여기 별거 다 나와요. 그러면은 상속에 의한 세금은 어떻게 되고 막 그 얘기가 토론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딱 봐도 그럼 이거를 이 수많은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이제 노총에서 나오신 분도 한국노총에서 나오신 분도 했던 얘기가 지금 이게 비정형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특수고용이라든지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막 돈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가끔 받기도 하고 뭐 이상한 그렇죠. 형태로 받기도 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 현실을 지금 소득의 원천을 따지는 방식이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뭔 얘기인지는 알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쩌면 약간은 좀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토론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하여튼 심리를 상당히 많이 훼손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심리를 굉장히 훼손했던 뉴스가 돼버렸는데 네. 그 삼성과 SK가 호남 충청 쪽에 수백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를 뭐 만들 것으로 보인다. 왜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29일 날 토론회 할 때 나올 거거든요. 대통령 네. 주재 토론회를 하나 할 거예요. 거기에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국토공간 대전환 민간합동회의라는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러니까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뭐 제목 정도만 몇 번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뉴스가 좀 크게 나와서 이제 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 뭐랄까 노트북 LM AI로 돌려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그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해가지고 수도권에서 화살표를 치고 광주, 전남, 충청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저는 이게 이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뜯어다가 광주, 전남에다 짓는 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정부가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 내용으로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설명을 네네. 드린 거잖아요. 정부가 수도권에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뜯어다가 이렇게 호남 쪽으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백조 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 것이다. 어제 이런 식의 해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그 전에는 반도체 패키징 정도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전공정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간다 그랬을 때 기업의 투자도 걱정인데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냐 이거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이게 2042년까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팹을 짓는 부분인 건데 추가 팹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짓는 건데 그럼 어디다 지을까의 문제예요. 네. 근데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이게 짓게 되면 용수나 전력 문제가 계속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리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리백이라 그러면 기업들이 되게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리백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이미 해외 사이트에서는 아리백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리백에 조금 더 용이한 DX 사업부, 뭐 스마트폰 사업부 이런 데들은 네. 아리백을 90몇 %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사이즈 있게 어디서 태양광 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현대차나 삼성이 제일 먼저 가서 사갑니다. 그 정도로 이 재생에너지가 필요해요.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번에 호남 쪽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려고 할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기업에게요. 예. 네. 이거 가는 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히 줄 거거든요. 네. 뭐 전교금부터 해서 용수, 땅 이런 거 엄청나게 혜택을 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패키지로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특혜 시비로 가진 않았으면 싶은 게 지역을 하나 개발한다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뭔가를 개발해 보려고 그러다가 맨날 하는 게 지방 축제, 랜드마크, 네. 출렁다리 예산 조금 주고
그거 가지고 지방 활성화한다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 축제가 1,600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다 비슷비슷해. 예. 또. 출렁다리가 전국에 258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카운팅한 것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진짜 크게 개발하려면 예를 들어 울산이란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요. 맞아요. 네. 근데 반도체 공장 짓는 것도 이거 분명 수십 년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수십 년 걸리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디에다가 지어야 될까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고 그 정도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다는 거. 예전에 뭐 군사정부 시절에 뭐 저희 가서 해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들고 가서 하고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네. 그런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하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거기에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정부의 특혜 시비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도 세게 지을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그 정도 지원은 뭐 미국이라든지 여기도 막 인텔 지원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그리고 TSMC 지원하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네. 그 일본 지원하는 거. 일본은 아예 반도체가 없는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미래가 좀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거를 뭐 수백조 들어간다 그래도 이게 뭐 내년 내후년에 드는 수백조 아니라 굉장히 장기로 들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더 긴 시각에서 보시면 네. 어떤 내용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걱정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호남 어디 또 강원 어디 뭐 충북 어디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네. 우리는 여기 유치해 오는 기업들에게 이만큼 줄 거예요. 여기는 무슨 세금 혜택 줄 거예요. 이렇게 경쟁하는 거 와중에 기업들이 우리한텐 저기가 맞겠어. 우린 저기 가면 더 이익이네. 그럼 절로 가자.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혹시 뭐 정부에서 야 여기 또 중요하니까 이번 SK는 일로 가고 삼성은 또 요 정도 나눠 갖고 또 이만큼 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렇게 말인지 알것 되면 같습니다. 이제 네. 기업의 뭐 효율성이나 아니면 진짜 최적의 입지가 아닌 네. 정치 논리로 뭐가 결정되는 거면 이건 이제 그 기업에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 그렇죠, 좋은 일일 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걱정들 아마 우리 저 투자자분들이 좀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것도 맞는 비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특혜를 너무 많이 주는 부분들을 조금 걱정을 좀 했었던 건데 동프로님 말씀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9일 날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네. 그러시죠. 이게 좀 어떤지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시죠. 예. 네. 자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뉴스3 좀 전해드렸는데 워낙 이제 주가가 좀 어제 많이 하락하면서 더더욱 민심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 마음 다스림 잘 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죠. 네. 좀 뉴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뉴스 전하는데도 좀 힘이 안 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좀 열받는 뉴스가 있을 땐 이열치열 좀 매운 거 먹으면서 네네. 예, 그러면서 한번 좀 화를 좀 풀 필요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매운 음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쭈꾸미죠. 매운 거 중에 제일 맛있는 애가 쭈꾸미죠. 네. 쭈꾸미. 괜히 저 닭발 뭐 매운 족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예, 우리 또 여름 보양식이기도 합니다. 쭈꾸미는. 그렇죠. 네. 네. 소스러지면 낙지 먹이잖아요. 네. 낙지나 뭐 쭈꾸미나 큰 차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모카세 쭈꾸미 5팩이 있는데 쭈꾸미가 자극적이기만 한 그런 양념의 쭈꾸미가 아니고 네. 또 질긴 쭈꾸미가 아닌 아주 쫄깃하면서도 굉장히 또 탱글탱글합니다. 쭈꾸미가. 탱글탱글이 딱 맞네요. 네, 탱글탱글하고 전혀 질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매콤하면서도 입에 착착 감기는 맛. 네, 이모카세의 황금 레시피가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리고 이거 볶을수록 불향이 점점 가득하게 올라옵니다. 불향 납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사이즈도 L 사이즈, 라지 사이즈, 큰 사이즈 쭈꾸미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다 조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시기에도 아마 네. 굉장히 식감이 좋으실 거예요.
네. 나중에 이 국물에 밥 비벼 먹기 딱 좋은 그런 국물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자, 넉넉한 소비 계량까지 보장되는 그래서 술안주로 야식으로 집밥 반찬으로까지 활용도가 아주 높은 이모카세 쭈꾸미 5팩에 39,800원 이렇게 갑니다. 네. 네, 이모님의 손맛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모카세 쭈꾸미 한 번씩 맛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점점 열대야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게 네. 느껴지죠, 피부로. 그렇죠. 네. 네, 밤에도 전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시원함을 더해줄 냉감 패드. 냉감 패드 풀 세트입니다. 네, 특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정말 실크 촉감이에요. 실크 촉감. 네, 뭔가 되게 부드러워서 이게 딱 걸치고 있으면 스르르르 흘러내려가는 이런 실크 촉감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진짜 여름에 그냥 요거 한 장만 덮고 네. 자면 그죠? 제일 좋은 거고 패드는 이제 요 아주 깔고 있으면 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얼굴만 대고 있어도 벌써 그냥 한 3, 4도는 바로 낮아지는 느낌. 네, 요거 또 세탁 여름에 땀 많이 나니까 그렇죠. 네. 세탁을 좀 하고 싶으실 텐데 이불 빨래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거는 세탁 후에도 금방 물기가 빠져서 그러겠네요. 아침에 만약 일어나서 푹 해서 세탁기 한번 돌리면 바로 저녁에 다시 깔으셔도 문제 없을 정도로 네. 예, 굉장히 건조가 빠릅니다. 자, 이 세트를 저희가 49,000원. 네. 49,000원에 이 패드 세트 이불하고 패드를 두 개를 다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 이게 냉감 패드 플러스 이불까지 세트로 49,000원에 드리고요. 이게 이제 슈퍼 싱글 그다음에 퀸 사이즈는 여기에 9,000원 더해서 네. 또 킹 사이즈, 라지 킹 사이즈는 13,000원을 더하면 되니까 가격적으로는 뭐 아주 매력적이실 것 같아요. 네. 62,000원이면 라지 킹 사이즈까지 가능합니다. 자, 요 냉감 패드 그리고 요 이불까지 세트로 보내드리는 거 여름에 아마 요거는 꼭 특히 이제 사춘기 애들 있는 집은 무조건 필수품 진짜 필수품입니다. 네. 걔네들 땀 냄새 아시죠? 네. 한 패드 한 2개 정도 있어서 이렇게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네네. 걔네들은. 자, 여름에 하여튼 시원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요. 요 링크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그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